13월에 페널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높은 환급을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무지출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죠.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 이슈 어예진 소장입니다. 2023년도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2월이 되면 준비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죠. 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특별 과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BNK 부산은행의 김현기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BNK 부산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기 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사회초년생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뭔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로자분들 처음에 급여 받으시면은 급여 대장을 보시면은 네. 안에 항목 중에 근로소득세라고 해서 회사에서 떼어가는 부분, 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원천징수를 해서 그리고 과세당국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해 소득은 아직 연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소득세를 대략적으로 근로소득 간이 세입표에 따라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가 되면은 2월 달에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작년 한 해 소득이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소득세와 그리고 연중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비교하여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는 시간이라는 거죠.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덜 낸 세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3월에 페널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원천징수한 금액이 작고 오히려 작년 소득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한 소득세가 더 크다 하면은 오히려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5월에 내는 거랑 네. 시기도 다르고 네. 내는 주체도 다르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5월 달에 간혹가다 근로자이지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임대소득을 발생시키시는 분들은 이제 5월 달에 근로자이지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님 혹시 네. 둘 다 내는 분입니까? 그러고 싶네요. 그 연말정산할 때 쭉 보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총급여라는 네. 게 있거든요. 연봉하고는 다른 거예요? 총급여와 연봉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산식은 바로 총급여 플러스 비과세 소득은 연봉인데요. 우리가 흔히 총급여와 연봉을 혼동하여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연봉과 총급여의 차이인 비과세 소득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하죠? 비과세 소득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나 아니면 식사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월급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있지요. 그렇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월에 1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해주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월에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식대만 비과세예요? 다른 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식대가 있었고 일직료, 숙직료, 또 여비로서 자가운전 부조금, 그리고 출산 및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급여 내역? 그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바일로도 손택스라는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인터넷에서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마이 홈택스의 지급 명세서로 들어가셔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되십니다. 거기서 또 많은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어디를 봐야 되냐? 첫 번째 페이지에서 16번 동그라미 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 합계의 개입니다. 거기에 총급여가 나와 있는데요. 그 총급여를 대부분 많은 근로자들이 보시면은 난 이만큼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내 말이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당연히 새해 전의 총급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랑 그 다음에 4대 보험료가 아직 차감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그걸 다 차감하고 난 뒤에 내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공제도 두 개가 있거든요.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라면 계산할 때 네. 계산 구조에서 위치가 다른데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차감하고 빼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하고 난 뒤에 차감하고 빼주는 것입니다. 공제 금액이 같다면 세액공제랑 소득공제랑 둘 중에서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 20% 그리고 세액공제 20%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20% 전부 다 공제받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는 조금 다릅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차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제율을 계산하려 하면은 소득공제율 20%에서 본인이 적용받는 적용 세율을 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매출은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하면은 적용받는 세율이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20%에 곱하기 15% 하여서 실질적으로 3%를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율 20%와 좀 차이가 17% 정도 크게 발생하게 되죠. 그러네요. 이 연말 정산 그러면 준비를 할 때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는 자료들이 있을까요? 있죠. 우선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세액공제가 실질적으로 받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적용받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해당되시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 부담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최근에 상향이 됐다고 하던데 얼마나 상향이 됐어요? 작년에는 50세 미만이시면은 연금저축 계좌를 3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셨고 퇴직연금 계좌는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개정으로 인해 공제 한도가 상향이 되었는데요. 연금저축 계좌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합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은행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IRP 퇴직연금 계좌로 모두 900만 원을 납입하셔서 한 공제를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벼락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청년층 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대 900만 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꼴로 납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달에 60만 원을 어떤 저축의 개념으로 쓰지 않고 네. 몰아넣는다는 거는 그게 오히려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다른 이제 주식이나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서 내는 수익률보다 오히려 절세 혜택을 통해서 최대 공제를 900만 원 넣었을 때 16.5% 가정하면은 148만 5천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이 정말 투자를 잘하신다 하시면은 너 하시게 되지만은 이제 절세 혜택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은행에 상담하러 오시는 자산가분들 그런 분들도 IRP 다 챙기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챙기시고 900만 원뿐만 아니라 공제받지 않는 것까지 초과하여서 1,800만 원까지도 납입을 하십니다. 해외 주식을 투자하였을 때 250만 원을 제하고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1,800만원까지 납입하셔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 연금 수령하실 때 5.5에서 3.3% 세율을 적용받으시니까 최대로 다 납입을 하십니다. 또한 그 과세 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아, 네. 당장에 금융소득이 발생하면은 2천만 원 초과했을 때 5월 달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발생하시게 되시는데 오히려 이 IRP에 넣으셔가지고 운용하는 수익은 추후에 연금 수령하실 때 수익이 발생하시게 되시니까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상품에 가입하셔서 운용을 하십니다. 연금 계좌 납입에 대한 그런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할 건 없을까요? 다음으로 이제 소득공제 측면에서도 큰 항목이 있거든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연애 240만 원 이내 그리고 소득공제율 40%를 공제받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소득공제 측면에서 그리고 주거 마련을 필수로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IRP처럼 벼락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우리가 흔히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납입 횟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이 연말에 왜 지금에서 가르쳐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아니면 서울주택공사에서 지은 공공으로 지은 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청약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하여 소득공제율 40%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주택청약 그 종합저축 납입 한도는 240만 원이네요? 그러면은 올해 240만 원까지 납입을 하고 내년에 60만 원을 더 납입을 하면 예치금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와 작년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말에 나온 거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나온 이유가 바로 올해 이제 아직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지 않으신 청년분이 있으시다면은 올해 연말까지 240만 원 납입하셔가지고 공제를 받으시고 또 내년 1월이 되면은 그때 나머지 60만 원을 채워서 300만 원 예치금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소득공제는 우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적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 그리고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우리가
이걸 잘 받을 수 있는 팁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우선 인적공제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나이는 바꾸기 힘들지요. 소득 요건은 우리가 좀 건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금융소득에서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여기 소득 요건에 합산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가입하셔가지고 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 공제받는 부분은 우리가 전세대출 받았을 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40%를 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공제 요건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임차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우리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거든요. 85제곱미터 이하이신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상환하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특히 이때 신규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게 5억 원이 되냐 안 되냐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아직 공시 가격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연말정산 받을 때는 2월 달에 만약에 5억 원이 확실하게 이하이시다 그러면은 연말정산 하실 때 입력을 하셔서 공제를 받으시고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 5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연말정산 2월에 하실 때 입력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후 2개월 정도 지나서 4월 말에 공시 가격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연말정산 경정 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5억 원이 넘었는데 연말정산 입력하셔가지고 공제를 받으시면은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챙길 것들 그런 공제들은 내가 그것만 잘 챙겨 놓으면 홈택스에서 입력을 다 했을 때 알아서 계산이 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그 회사에 제출을 네. 하시면은 해당이 되는지 기준 시가 5억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는 판단해서 출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상 전부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5억 원 이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출력을 받으실 때 체크 해제를 하셔서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더라. 네.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죠. 우선 공제라는 것이 공제 한도와 또 그리고 공제율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것보다 그리고 그 지출한 금액 전부 그리고 또 그걸로 초과하여 돌려받기는 힘들고요. 자기가 쓰고 납입한 거에 공제받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출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적절한 카드 사용? 이런 것도 좀 팁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 오.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환급 비율은 총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라. 총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거든요. 체크카드 공제율이 30%,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총급의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 30%를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환급 비율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 고려할 것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 할인 혜택입니다. 자기 소비 성향에 맞춰서 적절한 카드를 사용하면은 오히려 신용카드 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 할인 혜택을 고려하여서 기본적인 환급 비율에 맞춰서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대출 받을 때 거기 상품 설명서 잘 보시면은 우대 이율 요건에 월에 얼마씩 신용카드를 사용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우대 이율을 통해서 차감받는 이자 비용을 오히려 카드 소득 공제보다 더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 비율에서 대출을 고려하여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환급 비율이 다 각각 있습니다. 그 올해 세법 개정안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네. 중요하게 변동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는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를 적용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숫자를 다 외우세요? 저도 간신히 말했네요. 근데 올해 이제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이 되면서 1,200만 원이 1,4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5,000만 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연말정산 받으신 분들은 작년보다 좀 더 연말정산 환급분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간이 조정이 되면 최대 80만 원까지도 환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바뀐 거예요? 사실 세법 개정하면 많이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네. 한도가 상향이 된 것이 있고 식사대 월 20만 원까지 상향이 되었고요. 네. 그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10% 또는 12% 공제가 적용되었던 것이 이제는 15%, 17%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공제 한도가 연 750만 원까지입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서 그리고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셔야 되시는데요. 이때 이 월세 입금을 하실 때 메모에 월세나 아니면 임차료라고 표시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엑셀로 이체 내역서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요구를 하실 때 월세 임차료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필터링해서 쉽게 이체 내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높은 환급을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3가지 정도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세액공제 중에 가장 큰 항목인 IRP,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공제 측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에 납입을 하셔서 40% 공제를 받는 것. 세 번째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본인의 환급 비율에 맞춰 사용하기.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하신 것이 있다면 현금 여수증 받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BNK 부산은행에 방문하셔서 연금저축계좌 IRP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말정산에 대해서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김연기 세무사님이 직접 답글 달아주실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아주 쏙쏙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연기 세무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